쉽게 말하면 보유세를 과중하게 하고 거래세를 라이트하게 바꾸면 이 거래가 대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 교수님, 결국 저희 채널이 또 부동산 채널이지 않습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과 진단과 내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한번 좀 먼저 한번 교수님의 의견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 저는 이제 경제 전망서에 그 전망을 뜻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항상 던지거든요. 24년에 썼던 25년 경제 전망서, 그러니까 올해 25년을 비대칭화라고 했습니다. 비대칭화. 비대칭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과 나머지 아파트 가격이 따로따로 흘러간다.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25년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이 우상향하는데 강보합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평균 가격이니까요. 평균 가격이니까. 근데 큰 틀에서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였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됐죠. 그때 대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22년, 23년이 어떤 해였어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시대, 긴축의 시대였죠. 그럼 긴축의 시대에 어울리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구간인 거고요. 그리고 25년, 6년은 피벗의 시대라고 했었으니까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시대. 환율 안정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뭐 추가 금리 인하를 해서 2.1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24년, 5년은 강보합장이다. 이게 피봇의 시대에 어울린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큰 틀에서의 전망은 이 다음 그래프인데요. 이 다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빨강색이죠. 서울 아파트 가격만 나홀로 급등하고 나머지 아파트 가격은 조정된다. 이제 수도권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니까 서울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갈짓자나 하락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만 비대칭적으로 폭등하고 나머지는 조정이 한없이 이어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전망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2026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한 번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의 의견은요, 만약에 26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정부의 정책 과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당연히 이런 기조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이런 네. 기조는. 네. 왜냐하면 정말 대개조스러운 이런 극단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 아파트 가격은,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조는 사실 뭐냐면 보유세를 건드려야 돼요. 양도세라든가 거래세도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해야 돼. 쉽게 말하면 보유세를 과중하게 하고 거래세를 라이트하게 바꾸면 이 거래가 대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좀 드린다면 지금의 흐름은 어떻냐? 정부는 보유세 개조를 원해요.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이 세금 제도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때문에. 내년 6월에 있죠. 예, 원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조를 이루지 못할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대개조의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이런 예측에는 어떻게 좀 한 표를 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선거에서 이긴 또 구성원들이 갑자기 대개조 안 하다가 혹은 이제 보유세라든가 거래세 조정을 안 하다가 이기고 나서 조정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굉장한 정치적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여정이 끝난다고 해볼게요. 지선이 끝나고 그런 여정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된다. 그럼 그 기간에는 이 법 개정이 어렵다, 보유세 조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대선 체제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유세와 이 거래세를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한다면 대거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 보유자들이 대거 매도 의사 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그것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상당히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직방에 해당되는 요소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쪽 규제 하니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지역들은 오히려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까지 있으면서 풍선 효과 잊지 말라고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걸 또 피해서 풍선이 더 멀리까지 확대해요. 이러다가 일본, 중국까지 확대할까 봐 걱정입니다. 네. 아, 정말 뭐 부동산 하면 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뭐 우리 김광수 교수님 국토부 장관이 되신다. 네. 네, 그러면 어떤 식의 정책을 좀 펼치는 게 지속 가능한 어떤 국가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렇게 이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책이 시장을 이긴다고 보고 판단한 정책들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태까지 예. 했었던. 신정부 들어서도 여러 번 정책들이 발표됐잖아요. 2번, 3번 발표됐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늑대가 나타나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정책을 가동해도 아파트 가격은 잡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오히려 시장은 확신해요. 기대가 행동을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히려 요동치게 만든다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이 잔가지를 치는 그런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힘을 읽는다면 그냥 잔가지가 아닌 본가지를 치고자 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잔가지를 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게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대가지, 본가지를 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아예 정책을 막 이렇게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막 많이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 한 가지는요. 저는 계속 그 국토교통부의 정책 목표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안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시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정책이 흔들 수는 있지만 잠깐 뒤틀 뿐이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의제는 주거 안정이어야 된다.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은 다른 겁니다. 근데 주거 불안에 가장 시달리는 분들이 누굴까요? 오히려 뭐 살기 어려운 그렇죠. 뭐 저소득층이나 예. 뭐 이런 취약계층이겠죠. 다주택자와 1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나열한다면 누구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할까요? 무주택자분들 무주택자 시겠죠. 임차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한다. 그게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격 안정이 이들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도 전혀 못 사는 취약계층은 어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안정이 말 그대로의 주거 안정에 해당되는 방향은 아닐 수 있다. 집이 가격입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가격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집은 투기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조정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선 집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은 행복이에요. 이 5천만 국민에게 그 집이 똑같은 의미냐고요. 각자에게 이 집의 해석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 가격은 조정돼야 된다라는 그 발언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가. 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의 의견은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의제는 가격 안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리고 가격 안정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방해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역대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상당 부분 올려놨다고도 봅니다.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뭐 제가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의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둬야 된다.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게 국토교통부의 본질입니다. 네. 자, 조금 뭐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자, 결국 뭐 부동산의 임대차 시장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의 네. 변동성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가는 게 좋다. 자, 뭐 잔가지, 본가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는 본가지 정책, 네.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본가지 정책, 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앞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보유세, 보유세. 거래세. 그거 없이는 사실 여러 계속 규제 확대로는 계속 불협화음만 만들 것이고 네. 이런 제도적 장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있어야만 실제 수요와 공급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본가지에는 보유세와 거래세도 있지만 공급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공급 대책은 공급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인허가 건수 데이터인데요. 네. 인허가 건수 데이터가 21년에 정점을 찍고 소위 5년 연속 감소해요. 근데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만에 분양 공급이 이루어집니까? 아파트는 4년, 그렇죠. 뭐 빌라는 1, 2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4년 동안 인허가 건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24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공급량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부가 항상 출범할 때 공급을 늘려서 뭐 가격을 안정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바꾸는 보유세라 거래세를 바꾸는 그런 정책들만이 말 그대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교수님은 일단 뭐 금리가 그래도 뭐 한 번, 두 번은 더 낮아질 거고,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는 뭐 더 펼쳐질 거니, 부동산 가격은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펀더멘탈 안에 있다. 특히 서울 쪽의 아파트는, 나머지는 뭐 지역 간의 어떤 비대칭화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지방의 부동산은 좀 살아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24, 25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는 시장이고요. 26년은 보유세나 거래세 개조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없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지방 아파트 가격도 이미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흐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그 구획 자체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고 유동성의 양은 정말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규제책들도 상대적으로 서울 아파트보다는 지방 아파트를 가져가세요 하는 분위기의 대책들이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기존의 22, 23, 24, 25년 동안 지방 아파트 가격은 너무 오랫동안 조정되어 왔죠. 예, 그런 것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지방 아파트 가격도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만은 않는, 이제 반등은 하지만 반등세가 강할 수는 없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 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전략을 짜가야 될지 좋은 원칙이나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판도를 들여다보실 때 아까 제가 발언했었던 이게 영어 단어밖에 없어요. 한국어가 없어요. 한국어 경제학 원론에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영어밖에 없어서 말씀드린다면 디베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의 경제를 상징하듯 하는 이 개념이 디베이스먼트예요. 디베이스먼트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에, 미국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시대에, 또 한국도 역시 유동성 공급 속도를 줄이기 어려운 국면에, 그러면 계속 돈의 가치는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돈을 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아닌 다른 자본이나 자산의 형태로 들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자문자답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디베이스먼트 국면에 나는 2026년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략을 짤지.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비중, 한국 주식 비중, 해외 채권, 국내 채권 이런 비중을 계속 조율해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뭐 거주 지역, 뭐 부채, 여러분의 소득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러면 돈의 형태로 가져가기보다는 나머지 자본 자산 시장의 형태로 돈을 이동시켜야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영역으로 집중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강석 교수님을 모시고 2026년 세계 경제부터 한국 경제까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